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치열했던 북런던 더비 아스날의 승리로 마감되었습니다. 아스날은 토트넘 맞춤 전략을 준비해왔습니다. 토트넘은 후반에 전술적 대응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과연 아스날은 어떻게 준비해왔고 토트넘은 후반에 어떻게 플레이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호이비에르가 비수마 역할을 맡았고 벤탄쿠르가 사르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독의 빈자리는 벤 데이비스가 차지했죠. 반면에 아스날은 진첸코 대신 토미야스, 마르티넬리 대신 트로사르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스, 파티, 웨데고르로 이어지는 전설의 1군 삼각편대가 나왔죠. 오늘 아르테타는 토트넘 맞춤으로 전술을 변형해서 나왔습니다.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중요시했는데요. 첫째, 토트넘의 골킥 시 전방 압박을 수행했습니다. 토트넘의 롱킥을 유도했고 거기서 나온 세컨볼 싸움에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둘째, 점유율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스날이 지공 위주의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소 아스날과 완전 다르게 나온 건데 토트넘이 선수비 후역습에 약함으로 맞춰 나온 거죠. 셋째, 사카를 넓게 벌려서 롱킥으로 전개하거나 역습 시에 계속 아이솔레이션을 시켜 우독이 대신 나온 벤 데이비스를 지속적으로 노렸습니다. 첫 골 역시 아스날의 원칙 아래서 나왔습니다. 후방에서 공을 돌릴 때 아스날은 가두리 양식으로 토트넘을 한쪽 구석으로 계속 몰아냈습니다. 반더벤이 공을 걷어내는데 멀리 가지 못했고 사카의 공이 웨데고르에게 향하면서 토트넘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후 이어진 공격을 로메로가 막아내며 코너킥이 됩니다. 토트넘은 롱킥이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극도로 짧은 패스를 중요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코너킥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코너킥에서 호이비에르의 자책골이 들어가며 경기는 1-0이 됩니다. 결국엔 아스날의 전방 압박으로부터 나온 실점입니다. 그리고 아스날의 세트피스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건 세 번째 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은 롱킥 이후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 나옵니다. 롱킥 이후에 떨어진 세컨볼 싸움에서도 호이비에르, 메디슨, 벤탄쿠르는 아스날의 사이즈 있는 선수들에게 힘싸움에서 압도당합니다. 파티, 라이스, 하베르츠와 하는 세컨볼 싸움에서 토트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롱킥을 하면 세컨볼 싸움에서 어렵고 그래서 뒤에서 쇼패스를 하자니 아스날의 전방 압박이 두려웠죠. 그나마 쿨루셉스키만 힘싸움에서 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자체적으로도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자, 손흥민이 비교적 여유있는 상황에서 공을 잡습니다. 아스날 수비진을 보시면 막 복귀하고 있어서 수비 밸런스가 깨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한번 올려볼만 합니다. 하지만 박스 안에 있는 선수들도 하얀색처럼 움직일 생각이 없고 손흥민도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선 크로스로 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합쳐지면서 토트넘은 다이렉트한 공격이 극도로 줄어듭니다. 무조건 만들어서 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아스날 정도 되는 수비진은 당연히 수비 구조를 회복하고도 남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이 답답하게 풀리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토트넘은 역습을 당하게 됩니다. 사카는 사이드 쪽으로 넓게 빠지고 이에 맞춰서 하베르츠가 좋은 롱패스를 넣어줍니다. 이때 벤 데이비스는 일직선으로 뜁니다. 가운데는 반더벤에게 맡기고 사카 쪽으로 접근하는 수비를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카가 공을 잡은 뒤에야 벤 데이비스는 사카 쪽으로 접근했죠. 그때 사카는 오른발로 슈팅하는 척하면서 한번 접으니 벤 데이비스는 관성 때문에 몸이 바깥쪽으로 끌려나갑니다. 그리고 사카는 반대쪽으로 깔끔하게 밀어넣으며 경기를 2-0으로 만듭니다. 아스날의 원칙 중 두 가지가 맞아떨어집니다. 점유율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카를 역습에 집중시킨 것이 결과가 나온 거죠. 그로부터 약 10분 뒤 토트넘은 코너킥에서 또 실점을 하게 됩니다. 아스날의 코너킥 패턴을 보겠습니다. 시즌 내내 이런 패턴으로 많은 득점을 했습니다. 기억나는 건 아스날 홈에서 열린 벌리전이네요. 후방 쪽에 아스날의 키 큰 선수들을 대기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베나이트는 비카리오 앞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베나이트로부터 비카리오를 지켜주는 토트넘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코너킥을 올리는 순간 키다리 6명이 한 번에 토트넘 수비진으로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맨투맨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럼 이 순간에 맨투맨을 놓치는 사람이 무조건 한두 명은 생깁니다. 그 말은 킥만 잘 올라오면 무조건 실점이죠. 게다가 검은 박스를 보시면 비카리오를 베나이트가 등으로 밀어냅니다. 박스 안에서 손을 쓸 수 있어서 특별히 유리한 게 비카리오인데 이에 대한 보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공을 하베르츠가 마무리하게 되는데 토트넘은 세트피스, 수비, 공격 모두 다음 시즌엔 무조건 개선되어야 합니다. 베나이트 한 명이 코너킥에서 가장 유리한 골키퍼를 무효화시켰습니다. 경기는 3-0이 됩니다. 3-0이 된 상황에서 아스날은 급할 게 없습니다. 뒤에서 수비 블럭 잘 형성해놓고 간격만 잘 신경 쓰면서 토트넘의 공격을 대비합니다. 전반은 이렇게 3-0으로 아스날이 앞서며 종료됩니다. 후반에도 아스날이 골킥 시엔 높은 지역에서 1대1 마킹을 수행하면서 토트넘은 쉽게 올라오지 못했고 올라오더라도 아스날은 템백을 만들어버리니 토트넘은 쉽게 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파티가 있었기 때문에 라이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적극
공격적인 차단을 노릴 수 있었고 그 효과는 지금 장면처럼 나타납니다. 토트넘이 하프라인을 넘긴 넘더라도 체력을 많이 쓰면서 넘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로메로가 전방에 패스를 주고 침투한다든지 올라간 김에 전방 압박을 수행한다든지 하면서 로메로가 계속 높은 위치에서 화면에 잡힙니다. 지금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간 김에 로메로도 높은 위치까지 압박가고 그때 라야의 정말 어이없는 킥미스가 나오면서 로메로에게 1대1 찬스를 허용해버리고 맙니다. 토트넘은 로메로 시프트로 득점을 성공합니다. 경기는 3대1이 됩니다. 만약에 아스날이 이 경기에서 져서 아스날의 우승 경쟁이 끝났다? 라야에겐 상상하기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무튼 이 골로 토트넘의 분위기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토트넘은 히샬리송을 투입하고 메디슨을 빼면서 플레이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아무래도 답답한 공격의 해결을 위해서 제공권이 괜찮은 히샬리송을 넣고 크로스 플레이도 생각한 라인업이죠. 근데 그마저도 잘 안됐던 이유가 존슨의 크로스가 너무 풍선 크로스입니다. 채공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게 크로스인지 열기구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당연히 이런 크로스는 키퍼에겐 감사합니다 크로스죠. 토트넘은 벤 데이비스의 숭고한 희생으로 경기 막판에 PK를 얻어 손흥민이 득점했고 경기는 3대2가 되지만 그대로 종료됩니다. 포스테코글루는 무누콘으로 이어지는 토트넘의 노잼 축구를 오자마자 바꿨습니다. 재미있는 공격 축구는 많은 팬들에게 환영받았죠. 하지만 포스테코글루의 플랜 A는 시즌 초에 머물러 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의 컨디션이 안 좋기라도 하면 상대팀에겐 너무 대응하기 쉬운 전술이죠. 반면에 아르테타는 원래 하던 지공 축구를 승리를 위해서는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토트넘의 약점이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것을 알고 점유율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리고 아스날이 이런 패턴의 코너킥을 자주 쓴다는 건 알려져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득점을 했습니다. 근데 왼쪽 사진을 보면 이번 경기 코너킥 찰 때의 순간입니다. 비카리오는 손으로 화이트를 밀어내느라 공을 쳐낼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일정이 타이트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토트넘에겐 2주라는 시간이 있었죠. 그 시간 동안 상대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토트넘은 빌라와 2경기 차이에 7점 차로 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맨시티, 리버풀, 첼시와의 경기가 남아있어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됩니다. 반면에 아스날은 본머스, 에버튼, 맨유와의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맨유와 경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맨시티와 토트넘의 매치가 우승에 큰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아스날 선수들이 4월 한 달 동안 3, 4일에 한 번씩 경기를 치르면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것처럼 든든한 체력이 밑바탕이 된다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력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00년 된 진짜 산삼, 바로 백진삼입니다. 이름부터 벌써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는데요. 산삼의 주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일명 사포닌,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피로 개선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년 된 산삼은 아까 말씀드린 사포닌이 인삼과 홍삼에 비해 무려 335배나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이 650년 된 산삼을 그 당시 강남 아파트 세 채에 달하는 돈을 내고 앉은 자리에서 3시간 동안 먹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만큼 100년 이상 된 산삼의 효능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 아주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일반인들이 구매해 먹기는 어려웠습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100년 된 산삼은 감정가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합니다. 저도 직접 인터넷에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삼 대량 생산을 백진삼이 성공했습니다. 백진삼은 100년 이상 된 산삼을 일반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만들기 위해 산삼 복제 연구에 몰두했고 30년간의 시도 끝에 100년 된 산삼과 DNA 일치율 99%에 달하는 복제 산삼을 만드는 데 성공했죠. 만드는 과정부터 남다른 백진삼은 흡수율 역시 남다릅니다. 백진삼은 나노공법을 통해서 체내 흡수율을 높여 우리 몸이 좋은 성분을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평소에 먹던 제품인데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아서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먹던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께 소개드려야 하는 만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확실히 감기 기운도 빨리 낫고 체력도 거의 질라탄과 맞먹을 만큼 빠르게 회복됩니다. 게다가 일반 홍삼 제품과는 농도 자체가 다르고 딱 한 포만 드셔보아도 좋은 제품이라는 것이 체감되실 겁니다. 솔직히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니 그 이상 제품 효과는 확실합니다. 수많은 상을 수상하며 산삼 건강식품 분야 1위 제품을 차지한 백진삼은 공식 홈페이지에 효과를 봤다는 수많은 후기가 있고 6,000건이라는 압도적인 후기 숫자가 제품 퀄리티를 증명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섭취 후 7일 이내 효과가 없을 시
100% 환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실제로 환불률은 1% 미만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며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이만큼 좋은 선물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평소에 만성피로 있으신 분들, 요즘 들어 입맛이 없는 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체력 관리가 필요한 청소년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3+1, 5+2, 7+3 이벤트가 한시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수량 부족 시 조기에 종료가 될 수 있다고 하니 곧 있을 명절 선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구매 링크 남겨둘 테니 백진삼 강력 추천드립니다.